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대구에서 의료봉사활동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비례정당 두 당 합치자는 겁니다. 원한다면 당대표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한 조간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보도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른바 자화자찬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콜센터에서 대량 집단 감염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86명 최소 어젯밤 기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이라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 86명이 확진됐다는 거예요. 수도권 23곳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번에 확진된 확진자들이 인천에서 출근한 분, 경기에서 출근한 분, 서울에서 출근한 분, 각양각색이다. 확진자들만 봐도 인천에서 15명, 구로로 출퇴근했고, 경기에서 15명, 구로로 출퇴근했고, 서울에서 56명, 구로로 출퇴근했고. 코리아 빌딩, 아직 더 검사를 해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 수백 명이 남았다는 점에서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더욱더 번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 더욱이 이곳은 구로,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역 부근이라는 겁니다. 혹시 슈퍼 전파지가 되진 않을까?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 1,600여 명 중 2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요양시설 확진자 대구 15명, 경북 3명, 간병인 5명은 모두 대구다. 중대본은 진단검사 받지 않은 1,363명에 대해서 즉시 검사 받도록 했다라고 밝혔고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고 전국 요양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요.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가 260여 명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검사를 안 받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가 226명이다라는 것. 그리고 전국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가 1,394명으로 유독 많다는 것. 이 중에서 진단검사를 안 받은 신천지 신도는 1,137명이라는 것.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총선도 코로나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통합당의 양금희 후보의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요. 서울에선 앞서 봤던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때문에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의 캠프가 봉쇄가 됐습니다. 양쪽 모두, 양당 모두 다 비상이라는 겁니다. 윤건영 후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서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총선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탈리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확진자 사망자 수가 모두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한겨레 신문은 이탈리아의 사교 문화가 한몫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늦은 밤까지 모임을 즐긴 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당국이 중국인 접촉자만 쫓다가 방역에 실패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콘테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술집, 카페 등 야간 운영을 급기야 중단키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미국은 감세 조치를 꺼냈고 일본은 18조를 풀겠다라고 긴급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쭉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패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경기 부양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경안을 꺼내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권의 지자체들이 이른바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기본소득을 긴급하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을 서로 들고 나왔습니다. 100만 원, 누구는 60만 원, 누구는 50만 원. 과연 이 기본소득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일 것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실 분입니다. 고려대 약대의 바이러스를 전공한 김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규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회 통입니다.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다닥다닥. 신도림에 있는 구로구 콜센터에서 86명의 확진자가 어젯밤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고요. 서울 한복판이고요. 교통의 중심지 신도림 부근이라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상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때리기에 나섰는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대구 단판. 미래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찾아가겠다. 대구로 찾아가겠다. 단판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사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지혜 도시부쇼 오늘 톱 뉴스로 시작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신도림 부근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의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31명 추가됐어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는 7,513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6명이 늘어서 60명이 됐습니다. 대구는 5,663, 경북은 1,117, 경기 163, 서울도 11명이 늘어서 141.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경기와 서울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산 96, 경남 8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발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급격한 환자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당국으로서는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단계입니다. 방금 방역당국이 엄중한 단계라고 말을 했던 것, 지금까지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 그것은 바로 서울 한복판 신도림 부근에 있는 구로구 콜센터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량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대구랑 상관없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복판에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11층 그림에 보이시는 저 건물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6명. 지금 몇 명이 더 추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직원과 가족 등 확진 하루 새 4배로 늘었고요.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지하철 1호선, 국철을 이용한다는 것. 교통의 요지, 구로 신도림역에 인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되는데 신도림역의 하루 이용자가 무려 50만 명. 와, 경기와 서울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수도권 인구가 이 역을 지나친다는 거죠. 일부 확진자들이 닷새 전 4시간 동안 회식을 했다라는 특이 동향도 보고가 됐고요. 인천의 확진자 일부는 지하상가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던 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 발화점으로 우려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의 슈퍼전파지가 될 가능성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금천 01번 버스기사 A씨도 확진이 됐는데 부인분이 바로 구로콜센터 직원분이었고 자택 격리 중에 남편 분에게도 감염이 된 건데 전염이 된 건데 이분이 남편분은 금천의 01번 버스기사 분이라는 거죠. 마을버스 이용객의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고 18대 운행이 중단됐고 기사분 57분도 격리가 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C씨와 같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고 친분이 전혀 없었는데 옆자리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로 B씨가 확진이 됐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도 자가격리 조치가 됐는데 지금 느낌이 뭔가요? 코로나19 초기 때 식당에서 옆자리에 확진됐고 버스기사 확진됐고 다시 초기로 돌아간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김정희 교수님, 우리가 공포를 과대하게 부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씀 저희가 매번 드리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김정희 교수님 매번 해주셨잖아요. 공교롭게 박능우 장관은 한국의 방역 수준이 지구 최고 수준이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방역 사례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 직후에 갑자기 콜센터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그것도 확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공포심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 부분 경계심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짜 종식이 된 때까지는.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계속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상 계속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일정 부분 이렇게 착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콜센터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의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초의 감염원은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몇몇 사람이 추가적으로 전파가 됐을 것 같고요. 요런 상황에서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여러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비말이 물론 코로나19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비말 접촉에 의한 전파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되면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주요 원인이 비말 접촉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공기 전파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대기 중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는 바이러스, 그 비말 작은 입자가 존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이런 근무 환경,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환경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6명의 확진자, 가족과 또 옆자리에서 식사했던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확진이 됐고 가족분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01번 버스기사분이라 지역 감염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얘기예요. 이것이 수도권의 서울의 슈퍼 감염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로구 콜센터 직원 중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서울에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출퇴근, 인천에서 출퇴근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신도림 근처예요. 신도림역 근처예요. 매일 하루 50만 명이 이용하는 신도림역과 국철 1호선 지하철을 타고서 출퇴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슈퍼 전파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특히나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지하철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그런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존재를 하거든요. 신도림역은요, 저도 뭐 많이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 때 보면 거의 뭐 어깨를 이렇게 이러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네.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호흡기 질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마스크가 100%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잘못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자체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착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뭐 착용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착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환경에서 감염이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능력이 실제로는
100% 보호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파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어떤 비말이 손에 묻어 있던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도 전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는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마스크를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확산세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잘 착용을 하시고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그렇게 손소독제도 사용하시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캠페인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먼저 마스크 쓰십시오. 구로구에서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총 750명. 이 중에서 확진자가 어젯밤만 해도 86명이 집계가 됐는데 이분들이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마스크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양보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마스크 오부제가 돼서 못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안타깝잖아요. 양보했다가 걸린 경우. 마스크는 꼭 써야 하는 상황인데 마스크가 부족한 이 아이러니. 모두가 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콜센터의 근무 환경과도 매우 밀접하다는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근무를 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통신 관련 콜센터 직원, 고객이 안 들릴까봐 마스크를 꺼낸다. 왜냐하면 이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끼고 매일 근무를 하다 보면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 끼면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말도 잘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장혜원 교수님. 맞아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거는 고객이 안 들릴까 마스크를 꺼려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부에서 무조건 손 씻기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콜센터 직원들도 그 수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 종사자분들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고객이 안 들릴까 봐인 것도 있고 또 안 들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예.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도 호흡기가 안 좋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듯이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업무를 또 못할 수가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라고 숨만 쉬어도 여기 김서려가지고 순간 이렇게 벗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계속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저 업무를 하루 종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마스크를 쓰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둘 벗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업무 환경 자체가 지금 뭐 칸막이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거의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로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업무를 보십니다. 근데 저게 물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에서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걸 두고 가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또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주말 같은 때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죠. 와서 쓸 때도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콜센터에서 이렇게 퍼진 게 슈퍼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대안을 찾자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퍼지고 나니까 업무 환경도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식으로 바꾸고 다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업무 수칙을 바꿔줬대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대안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마스크를 쓰고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호흡기 질환이 누구 하나 걸리면 대개는 이렇게 비슷하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은 직군이래요. 저 직군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을 강제적으로 할 거라면 노동자들을 좀 배려한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무언가 다른 복지 혜택을 주거나 인력을 조금 증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거나 무조건 현금성으로 지금 막 쓰는 예산보다는 이렇게 코로나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어떤 이런 데 좀 인력 부강이라든지 재원이 조금 돼서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맞아요. 이런 일이 이제 더 생기지 않도록 저는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계기가 또 이번 사태로 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아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근무하니까 라고 혹시 이분들을 탓하는 아주 일각의 비난의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분들은 상당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뭐 그런 일이 있고 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각자 개인이 개인의 위생을 챙겨야 된다는 경고와 당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비말을 통해 가지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주고 손 꼭꼭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거 지키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근데 저분들한테 대변인님,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경우는 마스크 어쩔 수 못한 없어요. 사람들 네. 탓하면 안 돼요. 살 수 없는 경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마스크를 전체 안 썼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굉장히 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걱정했던 게 수도권으로 이제 온 거예요. 수도권에도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모든 요인들이 다 뭉쳐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연결돼 있는 상태, 초집결돼 있는 상태. 예식장도 있었다 그러고 그 건물에 카페도 있었다고 하고 그 건물에 지금 콜센터도 있고 그 건물에 오피스텔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5대를 통해 가지고 전부 19층까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러냐? 제가 조금 전에 콜센터 직원들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놓았던 것 아닌가? 좀 경계 상태를 좀 낮춰놨던 것 아닌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식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마지막까지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어요. 예. 장애인 재활센터의 이름이 나로센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로센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벽에 걸린 글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 그래서 나로센터? 예, 나로부터 희망이, 나로부터 꿈이, 모든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된다. 차원은 다를 수 있지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 운동이 지금 굉장히 좀 절실한 때고 경계심을 늦추는 단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특히 저 건물 같은 경우는 박상철 총장님, 윤건영 후보, 윤건영 전 대통령 상황조정실장인가요?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현수막도 굉장히 크게 걸려 있어서 그 선거 캠프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선거 사무실, 캠프 사무실은 공사하는 게 맞죠? 당연히 폐쇄돼야 되겠죠. 예. 당연히 후보자한테는 이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뭐 전문가로 김정인 교수님 계시지만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어떤 그 정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 그래서 신천지를 갖지 않습니까?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센터가 언젠가는 저기가 뭔가 좀 걱정이 된다는 사람이 좀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구나.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긴장을 푼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 긴장합시다 바짝 쪼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행여라도 이제 곧 우리 안정화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아직 우리가 잡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윤건영 후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선거가 지금 후보들이 그래요. 예. 전화를 혹시 제가 하면 여기서 고생 많지 그러면 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요. 아, 지금 총선 뛰는 후보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편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근데 당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장을 다니고 또 아까 콜센터 입구에서 들어간 사람들 인사하고 싶고 누가 안 그러겠어요? 특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선 안 될 사람들. 그게 지금 불과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예요. 예. 그 선거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뭉쳐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잠재적인 코로나의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아까 나로란 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좋은 말이네요. 서로 간에 신뢰를 하려면 내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긴장을 쪼여가면 저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코로나 이 홍역을 겪고 나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정부를 불신하고 또 어느 지역을 불신하고 어느 종교 집단을 불신하고 이것을 이제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상황 인식을 좀 갖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계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예. 가야 되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코로나 대처법이 그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고 장승철 소장님, 네. 대구의 미래통합당의 후보 선대 본부장이 또 코로나 사망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2건이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사무실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는 분들도 있고 지지해서 오겠다는 분들도 있고 항시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그 후보가 선거 캠프 되는 사무실에? 순간, 그렇죠. 되는 순간 정말 많이 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더 방역이라든지 개인 위생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로울 텔레마케팅 회사처럼 전국에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곳이 대략 982개 정도 되고 종사자는 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는 대략 600여 곳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행보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콜센터 확진 상황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 상황들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구원에 맞은 일이에요. 선거용 30이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향해서 강력한 비판과 경고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박 시장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한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오만하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신천지 신도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제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A씨 41살 신천지 신도가 추락을 해서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신천지 교인인 사망한 A씨는요. 능동 감시 대상이었고 자가격리 상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두 차례 음성 판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7, 8년 전 A씨의 남편이 A씨가 신천지 교인인 사실을 알고 갈등이 시작됐었다고 하고요. 사건 당일 아내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은 있었다. 폭행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요. 울산에서 신천지 신도 60대 여성 B씨가 빌라에서 추락해서 또 사망하는 일이 나왔는데 지난 3일 한 여성이요. C씨는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 보고 확인차 집에 전화하면서 남편이 내가 신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라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나왔습니다. 신천지는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가정폭력을 받는 일이 나오자 입장을 냈는데 2단 프레임이 국민을 죽였다. 코로나 사태 핍박 주범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성도를 향한 해고, 통보 등 직장 내 괴롭힘, 가정 핍박 등의 사례가 4천여 건 보고됐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장성철 소장님. 네.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박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하고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대해서 오만하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이 극단적 선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 일단 전제로 드리지만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서 뭐 신천지 신분을 속이고 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좀 미운 측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신천지 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확진자도 아닌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천지가 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협조를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천지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단과 신천지 교인들을 범죄 집단화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 살인죄, 상해죄로 고발했죠. 그 다음에 법인 취소 절차 들어갔죠.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고 국세청을 향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좀 세무조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세무조사 한다고 열심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역 대책과 방역 협조를 안 한 신천지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결국에는 압박을 하고 정치적으로 신천지를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대략 350여 곳에 달하는 그런 콜센터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격리하고 그런 일이 지금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천지를 타켓으로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받게 합니다. 장경 교수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이야기.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뉴스에 많이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그 지역 뉴스 같은데 보도된 것들을 제가 찾아봐도 신천지 신도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몰랐던 가족들이 알게 되고 부부싸움, 이혼, 사망, 극단적 선택이 굉장히 많은 청소년도 극단적 선택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비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많이 우리가 매몰돼서 그 산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 사태를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라는 저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욕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욕을 하면 할수록 더 숨어들어요. 그 햇빛, 바람 그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옷 벗기려고 막 차갑게 하면 더 옷을 싸매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을 지금은 무조건 악마 싶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모은다고 그들이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따뜻하게 앞에 나서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이용하니 안 하니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이고 이 사입이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순수하게 들어가서 가족 버리고 이러는 청소년들이 전 되게 안타까운데 일종의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이 사입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거든요. 내 딸도 피해자야. 내 딸을 좀 데려나오고 싶어. 이 마음이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내 딸도 죽은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국민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정치인들의 입장이라면 이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도 피해자일 거야. 이게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례에서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마음도 내 딸이 저기 사입에 들어왔으니까 쟤는 처벌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딸을 구원해오고 싶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도 이번 사태를 볼 때 국민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런 기본적인 사랑이나 이런 데서 좀 비롯돼야지 누구는 누구는 우리 편 이거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고 굉장히 격분하는 발언을 했던 이유는 박 시장이 앞서서 신천지의 법인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히자 신천지 측이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 이후에 그 입장을 낸 것 때문에 박 시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라고 지금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적절한지 논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인 취소한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인 취소는 법인을 통해서 가져갔던 행해졌던 어떤 이득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에 대한 취소는 될 수 있겠지만 종교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종교는 허락을 받고 허락받지 않고 하는 문제 아닌데 박원순 시장을 보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분이 우선순위도 놓치고 있고 본인이 지금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박 시장이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모습. 더 중요한 건 저분의 모습. 표정이 저분의 표정에 도끼가 서리 있어요.
서울시장 정도 되는 저 위치에 있는 분은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겉으로 표정은 저게 드러나면 안 돼요. 정치하는 분들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표정이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기분 나쁘다라고 해도 표정에 혐오와 증오를 담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서운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박 시장이 매달리면서 당신이 직접 진작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아까 우리가 나왔던 구로동 신도림 사태예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서울시장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통신원 전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못지않게 지금 번져나가는 것들 어떻게 차단할까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또 뭐 저도 표현합니다만은 이걸 겪으면서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김어준 씨. 우리 엊그제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다. 이런 사람이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교통방송의 앵커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통방송에 서울시의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호준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앞서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게 할게요. 예. 357억 죄송합니다.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김호준 씨가 1년에 가지고 가는, 한 달에 가지고 가는 월급이 2천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코로나 얘기를 하시고 신천지 얘기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지요. 예. 이 TBS는 이제 법인이 독립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그래도 또 서울시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도 맞습니다.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 시장 얘기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건데, 박 시장 아까 보면 평소에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허허허 약간 털보 아저씨 느낌처럼 인심 좋은데 박성희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보던 표정이었어요, 확실히. 아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핵심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앞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졸지에 이제 정치인 박원순에 대한 이야기로 가버렸단 말이죠. 신천지하고 연관돼서 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법인을 취소한 것은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코로나 이 감염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인을 취소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오만하다고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금 박원순 시장의 표현 중에 예, 마치 그러면 신천지가 오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신천지에 대한 종교적인 자기 의견을 갖다 이야기해버린 꼴이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장인 정치인인 그 박원순 입장에서는 그 말은 굉장히 좀 그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의 그 이 역할은 정말 우리가 좀 모든 국민이 여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큰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찾아가서 이만희 뭐 교주랄까요?를 나오게 한 것 그 자체는 이미 신천지한테 그 이 종교적 충격을 저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천지의 어떤 종교적 행사라든가 그 안에서의 조직적인 규율, 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그 행태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종교란 모름지기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떤 종교 탄압국 절대 아닙니다. 세계에서 모든 종교가 이 자생하고 적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종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정치인보다 더 종교인들, 지도자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공동체 의식, 또 다른 종교와의 서로 애우, 애절, 최소한의.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신천지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는 종교적인 거 빼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박원순 시장이 행정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신천지가 오만하다. 저런 발언은 방금 앞에 두 분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오해를 산다라는 점에서 좀 톤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지속적으로 저는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콜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요양병원도 이슈입니다. 전국의 요양시설에 신천지 교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전국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 중에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총 1,363명,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고령자, 기저질환이 많은 요양시설 특성상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중대본은 즉시 진단검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기 교수님, 요양병원, 요양원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저렇게나 많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진단검사를 신속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이분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현 단계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감염자 추적을 위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감염 가능 요소, 그러니까 전파 가능 요소가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게 PC방, 그리고 동전 노래방 이러한 부분들도 다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요소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개학 후 학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보건당국에서 미리 앞을 내다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가 걸리는 부분이 지금 영유입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영유입.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이제 기관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이제 대구 신천지 쪽 부분은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이제 공통적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지자체에서 지금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곧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될 것 같고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탈리아발 유럽 각지에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해외에서 다시 역유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간 이동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서 입국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줄었다라고 해도 입국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이 늘 앞으로 잠재적인 어떤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보건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양시설도 문제고 지금 대구의 한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5명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콜센터의 어떤 현황조사가 이래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확진 양상이 두드러지는 곳인데 7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파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천지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이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었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구로콜센터의 700여 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소득 더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조로 얼마금의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그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지금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는 50조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 박원순 시장도 60만 원씩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김 지사는 다 주자. 박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에 이제 선별적으로 좀 주자라는 주장이고요. 금액도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 박 시장은 가구당 60만 원이니까 좀 확연히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 쪽이
뭔가 좀 더 선별적으로 주자는 아이디어고요. 약 4조 8천억 원. 금액도 훨씬 다릅니다.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로서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신중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김지사 박 시장이 똑같이 재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존해주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단위화 방법이 일단은 매우 다르다라는 부분은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지사 부분 특히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51조가 그러니까. 들어가는데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뭐 코로나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국가의 빚이고 빚이죠. 국민의 빚이에요. 저렇게 이렇게 뭐 막 퍼주기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야당에서는 도대체 당신들은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야당이 원래 저렇게 국민들에게 돈을 좀 드리자라고 하고, 여당은 국가 재정 형편상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대략 41%의 국가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요. 숨겨진 부채가 있어요. 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60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하고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대략 900조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1,500조거든요. 여기에다가 국가부채 800조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총 부채는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41%가 아니라 OECD 평균인 110%를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상 저렇게 50조의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고 우리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해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예. 음식점 안 돼가지고 나는 벌이가 없고, 우리 남편도 지금 다 회식 금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대리 일거리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 상황에서 국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김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꼭 필요하다. 차라리 박건순 시장 쪽이 더 현실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재난 상황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 인터넷 방송 댓글이나 저희 게시판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총선이 중요한데, 정말 선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투표로 어떤 정치 세력을 선출하느냐,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코로나19에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던 앵커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애석한 측면이 있거든요. 총선 정말 중요한데 내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누가 신인이고 누가 현역이고 누가 불출마했는지, 정책은 뭔지, 어디가 정말로 뜨거운 격전지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국민들의 입에 회자가 돼야 할 그런 시점인데, 국민들이 너무 선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돌직구로라도 총선 뉴스를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쟁점은요, 특히 집권 여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느냐 마냐, 당 내에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의총 분위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주요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도 투표하고 정당 투표도 하잖아요.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에 지금까지 못 보던 정당이 몇 개 추가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른바 민주당의 의총이 답이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른바 비례민주당 혹은 비례연합정당과 관련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흥미로운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상대로 지금 우리의 의석이 도둑맞게 생겼다. 누구에게 도둑맞았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뺏기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분위기를 싹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례민주당을 안 할 때, 비례당을 안 만들 때의 시뮬레이션, 아마 양정철 원장이 보고 한 거겠죠. 그 결과를 공유했는데 의원들에게 민주당 137석, 통합당 147석.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해찬 대표가 분위기 잡으면서 우리 비례민주당 안 하면 완전 이번 선거 참패한다. 10석 이상 진다. 라고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20명 중에 16명이 찬성. 20명이 공개 토론했다는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그중에 16명이 다 찬성 기조에 연설을 했다는 거죠. 안규백 의원, 정치인이 성직자 아니다. 야, 우리가 성직자냐?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다 진다. 라고 얘기했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 저거 봐라. 저 총선 이기고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정부를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 4명, 박용진, 돌직구 출신, 조홍천, 돌직구 출신, 서른 김혜영 의원이 명분 없다. 반대를 했어요. 4명뿐. 당 안팎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 의총이 여는 게 명분 쌓기 위한 행위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12일, 13일 전당원 투표로 확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찬성론자 중에 한 명이 송영길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인터뷰했고, 저 4명 중에 2명, 조홍천, 박용진 의원, 저희 도시구조 출신이잖아요. 반대 의견을 펼친 의원들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방어 운전을 해야지. 내 차선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명분 없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하고 민생당 합류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냐? 청사가 되면은 국민들한테 우리 당 말고 다른 당에 투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당민주주의 원리상 그건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다. 제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취재했어요. 박용진, 조영천 의원과도 통화했고 최근에 이거 찬성하는 의원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박성 대변인. 당에도 계셨으니까 찬성하는 의원들은 야, 지금이 반대하는 니들 의견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성직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진다니까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찬성의 기류고 반대하는 몇 명, 조홍천 박용진 같은 경우는 알겠어. 니들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거 괜히 띄우다가 수도권 가서 역풍 만든다니까 우리 같은 수도권 의원들은 질 수도 있어 이 사람아. 딱 이거예요. 예, 딱 그거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좀 더 그걸 좀 포장하자면 명분을 따라갈 거냐, 실익을 따라갈 거냐. 이런데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의 품격입니다. 품격이 뭐죠? 품격. 말은 안 해도 자랑은 안 해도 은은히 풍겨나오는 향기입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여당에 저런 품격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저런 품격이 없을까요? 비례민주당을 만들면은 그게 이미 비례통합자 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쪽의 반칙에 대해서 우리가 반칙하는 거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 개정할 때 당신들 지금 같은 선거법 제1야당 빼놓고 가면은 우리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갈 거야 하고 경고했던 겁니다. 네. 경고했는데 간 겁니다. 간 상태에서도 니들 그런 반칙 종이정당 가짜정당 인정 안 해.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 보고 갈 거야 하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그런 비례한국당을 고발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이 시점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왜 한 거죠? 선거법 우리 개정할 때 목표 기억합니까?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 정당들이 국민의 여론 속에서 국회 진입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거대 정당들이 국회를 싹쓸이하는 이런 폐단 없앨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놓고 했는데 이렇게 가자면은 그 선거법 개정 왜 한 거예요?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저희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과가 있어야 돼요. 사과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답은 이미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가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왜?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의 대표는 김한길 대표였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국회의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기초의원들 그런 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기초의원 공천 안 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안 하겠다. 무공천 선언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약속 호기 있게 선언했는데 돌아가는 게 안 되겠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형식을 통해서 2주 전에 공천하는 걸 결정을 해놓고 지도는 빠졌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소설 중에 술 권한한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복잡한 세상 술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이 세상이 날 자꾸 술 마시게 속상해 죽겠어.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여당을 보면서 뻔뻔함을 권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비겁함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국민 용납하면 안 되죠. 이 박성규 대변인 개인 의견. 박성실 총장. 좀 더불어민주당은 박성규 교수님 지금 미래통합당에 안 계신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당에 안 계셔요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하니까 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총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의총에서의 그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자, 어떤 것이 더 저스티스, 정의에 옳고 명분에 오르냐는 논쟁은 한 번으로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이제 봉착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저는 정말 이 치밀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탁상 공론식으로 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비례 민주당을 만들면 몇 석이 되고 만들지 않으면 통합당이 147석이 돼버린다. 10석 이상 크게 진다. 저것은 이제 책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당이 인기가 있어야지 의석을 많이 받는 거죠. 예. 지역이든 비례대표든 간에. 그러니까 저거는 비례대표를 많이 받으려면 정당으로 투표해주는 국민들이 많아야 의석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죠. 이 논쟁은 가급적이면 이런 아침에 좀 많은 시청을 하는 방송에서 이제 좀 사라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례대표를 민주당이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느냐 이 논쟁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정말 악재입니다. 좋지 않은 이슈예요. 이거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이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옳고 그름의 논쟁은 지도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당이 되고 도입하지 않으면 이 일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이 투표 현장에 가면 우리 유권자들은 당 보고 찍고 지역의 인물을 보고 찍거든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저게 과연 비례 어느 당을 찍어야지 그러면 나는 정말 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당으로서 제1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나는 여당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1번을 찍어주고 당을 어느 당을 찍어야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막 뭔가 멋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성직자냐 중앙성 침범해서 오니까 또 경우에 따라 우리는 정당 방위다 그런데 정당 방위가 아니고요. 지금 선거법은 이건 정당 행위예요.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정당 행위를 해야 한다. 17개 외에 30개를 갖다 캡을 씌워놨거든요. 연동형이라 가지고 이것을 방치한다. 다른 야당들이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이 가져간다면 사실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괜찮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권당으로서.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 선거법에 적응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제가 눈이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당의 방침은 그렇다라고 국민과 유권자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1번이 왜 좋습니까? 1번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집권당이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례대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권자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가를 명쾌하게 책임있게 방법을 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박 총장님 개인 의견이라는 것 단서를 달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오늘 가장 큰 뉴스인데 한 조간신문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게 나왔으니까 한성규 대표가 대구에서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찾아간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국민의당도 비례정당만 하는 정당이잖아요. 국민의 정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야 된다. 필요하면 당대표 자리도 내주겠다라고 한성규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상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지역구 의원들도 미래통합당으로 상당수 흡수가 된 상황에서 비례정당마저 합쳐진다면 완벽한 통합이 성사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비례정당이 느껴지십니까? 거대 양당 간에 비례정당을 두고 정말 피 튀기는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비례민주당 띄우는 거고, 비례연합정당. 이쪽에서는 까짓 거 그럼 안철수 대표까지 합치자라는 시도를 하는 거고. 안철수 만나러 대구로 한성규 당대표 넘길 수도. 내일이나 모레 대구로 내려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 안 대표가 원한다면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안 대표가 영입했던 의원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왔다. 지역구 출마 중이다. 그분들 안 대표 정치적 미래 감안하면 큰 판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는 총선 끝나면 정치 완전히 떠날 것이다. 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자, 국회통, 네. 상통. 네. 만약에 미래한국당하고 국민의당까지 합쳐진다면 이건 완벽한 보수통합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도 보수통합이 돼서 원래 이제 중도통합까지 되는구나. 예, 미래통합당 그 황교안 대표가 추구했던 그런 통합이 완성이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한성규 대표가 원래 참 저런 분이 아닌데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에게 이제 소명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 내가 이제 당대표, 미래 한국당이라는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만나서 뭐 당대표직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랑 지금 뭐 좀 약간 선긋기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나온다라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의 좀 쇼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랑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하고 아주 긴밀하게 비례대표들을 누구를 할지 우리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언론에 알려줘봐요.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 역풍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저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좀 어느 정도의 쇼가 들어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에 좀 합리적으로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하세요. 드리자면 저는 이게 이 비례한국당이나 혹은 뭐 비례연합정당, 뭐 민주당이 지금 뭐 같이 동참을 하냐 안 하냐 지금 이런 위성정당들, 비례정당들 이야기 나올 때 예. 뭐 이들이 옳고 그르냐, 뭐 누가 실익이냐, 명분이냐를 따지기 전에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심정일지 정치인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이런 거 그냥 뭐 표어처럼 쓰잖아요. 항상 선거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뭐 나라를 바꾸고, 근데 지금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거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아무리 다 가서 내가 진심으로 투표를 해도 의석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한 표를 행사하면 우리 지역 정치인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재난 때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선거를 하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한 표 하는 것보다 선거법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합하고 안 합하고에 따라서 의석이 막 바뀌는 거야? 어느 당이 1당이 되고 어느 당이 2당이 되고 막 바뀌는 거야? 이런 약간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한 표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 표는 저런 것에 이렇게 농락될 수도 있는데라는 굉장히 큰 허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선거법 뭐 이해찬 대표가 그 의석수 도둑맞게 생긴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의석 도둑맞게 될 만한 선거법들을 다 정치인들이 함께, 전 여당만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쨌거나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것이고, 앞서 중앙선 침범에 오는데 방어 운전해야 되겠지 이 얘기도 중앙선 침범은 불법이죠.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은 불법이 아니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법이 아닌 이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역시 당신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세계 정치학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범죄 행위를 지금 미래한국당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세계 정치학상 뛰어넘는 범죄 행위를 그럼 우리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 지금 민주당의 이 말도 명분이 없는데 실리를 너무 내세우기 위해서 명분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미래한국당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미래한국당이 굉장히 역할이 커졌구나라는 존재감을 부각시켜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허탈함을 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마디라도 생각을 좀 하고 뱉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규 대표가 찾아간다고 했는데 조금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입장 1번입니다. 못 만나겠는데요? 못 만나겠는데요?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누굴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나는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이 말 들으면 국회통, 장통. 네. 이거 뭐 합치지 않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오지도 마라.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 안철수 대표가 계속 대구에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좀 봉사활동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로 와서는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뭐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겁니까? 저희 느낌입니다. 느낌이다. 네. 국회통으로서의 느낌이다. 네. 제 느낌도 좀 얘기해 드릴까요? 원칙이 아니라 그 정치를 그냥 분석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한선교 대표가 이젠 본인이 정치를 어떻게 마감하고 싶다 하는 괜히 욕망이 생겼구나. 왜냐하면은 저걸로 이제 한선교 대표는 기억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한선교 대표가 갈 때 원래 저런 거 갈 땐 조용히 가거든요. 안 알리고 가거든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예고하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마음을 있으니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속이 상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미래한국당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차기 대권을 꿈꾸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내려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 입장과 대구에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박수를 받는 안철수 대표 입장이 저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성사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국 100세에 이어서 조국 수호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등록까지 마쳤고요. 이름도 나왔습니다. 조국 수호당, 당명이에요. 기성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폐로부터 조국 수호해갈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만드는 김에 자매당도 만들라. 정경심 사랑당이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 화폐가 됐다라는 얘기도 들어와 있고요. 정부가 오늘부터 어느 약국에 몇 시에 마스크가 몇 장 들어오는지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을 마스크와 맞교환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화폐 시대 바야흐로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금 대신 마스크 거래 성행이 되고 있다.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는 대형이 장당 2,500원, 중형은 1,800원. 중고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 마스크 50장이랑 거래가 돼요. 물물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돈 내고 중고 명품 가방을 지금까지 샀었는데 샤, 푸라, 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고 명품 가방이 KF94 마스크 50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상당히 흥미롭죠. 계란 네알은 KF94 마스크 1장, 유아용 의류는 KF 마스크 5장, 장난감은 KF 마스크 2장,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 거래가 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가 하도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스크가 언제 들어올지 약사들도 모른다 보니까 약국의 약사들이 이런 것까지 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하도 이어지니까 아예 데자부 비슷하게 붙인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몇 시에 와요? 몰라요. 몇 개 와요? 몰라요. 오긴 오나요? 몰라요. 이 약사가 붙인 거예요. Q&A를 붙인 거예요. 마스크 없어요. 그러면서 공적 마스크 품절 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정희 교수님 이 정치 소식 길게 하느라 말씀 못하시고 앉아 계시겠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바로 건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도 모르는 마스크 대란이 이제는
화폐 대신 쓰이고도 있다라는 발언. 이 대목이 참 씁쓸하죠? 약대 교수님으로서. 이게 지금 언제 어느 약국도 언제 들어오는지 입고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좀 단순한 생각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 전날 배송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동시에 딱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시차를 두고선 배송이 가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이 불편한 거고, 그리고 뭐 앱이나 뭐 웹을 만들겠다. 뭐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과연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가실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 그렇고, 지금 물물 거래가 이루어진다, 마스크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픈 현실이다. 그런 거죠. 장수 소장님.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현실이 농담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재벌들은요, 지갑에다가 마스크 10장씩은 좀 끼고 다닌대요. 그래야 재벌 소리 듣는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세간에 도는 소문이죠? 네.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나 박원순 시장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뭐 100만 원씩, 60만 원씩 국민들한테 좀 나눠주자. 이런 거보다 제발 마스크 10장이라도 국민분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박상수 교수님. 마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요처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번 탁 필에 꽂히면 푹 빠지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어제 식당 가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마스크 하나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실태를 반영을 한 거예요. 비가 쏟아진 날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거기다가 또 우리는 아마 저는 약국 앞에서 줄 서는 사람도 지금 당장에 쓰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본능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약국한테 저는 감사해 죽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아픈 사람이 천국이 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의 문턱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약국. 저는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다 자꾸 불평불만 하는데, 이 정도 시스템이면 우리가 조금만, 제가 전문에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조금만 좀 좋은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부족은 해도 적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마스크는 이제 그 시점에 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 약간 주제가 다릅니다만, 장 소장님이 이제 아까 100만 원, 50만 원 그 이야기를 잘못된 행정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 논쟁이다. 이거 무슨 이게 경제 민주화냐 이런 식으로 다 까먹냐 말이야. 그렇게 하는 논쟁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빼줄 거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얼마 내놓을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이 50조가 들어갈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그에는 사실 엄청난 논쟁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층은 이제 숫자를 좀 줄여서 1,000만 명 정도라든가, 또는 박원순 시장 같이 어떤 계층을 향해서, 또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라든가 지역,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면은 직접적인 돈을 지원한 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필요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스크로 돌아와서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금 대신 마스크가 쓰인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마스크가 귀하다는 얘기겠죠. 이 가운데 이슈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일본에 마스크를 10,000장 기부했는데, 일본에 중국의 재벌이 기부한 마스크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보세요. 한글로 보건용 마스크. 마윈 알리바바의 중국의 재벌이 일본이 중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례다라며 일본에게 보낸 거예요, 마스크가. 근데 10,000장 마스크 기부한 거 봤더니, 박스 내렸더니
한글로 선명하게 한국산 KF94 이 브랜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구해요. 없어요. 품절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떡하니 일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하죠.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의 저 브랜드 저 마스크 KF94 분명히 지금 못 구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한국 마스크, 품질이 우수한 마스크를 왜 중국 재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저걸 쓰고 있어?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홋카이도 도청 관계자, 마스크 1만 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진 것인지 중국 공장에 생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증받은 마스크 대부분은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 홋카이도 도청은 땡큐죠. 아리가또죠. 고맙다는 거예요. 해당 마스크는 1월 말 국내 홈쇼핑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이후 본사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귀한 상품. 한국 해외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 전 중국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한국에는 마윈이 마스크를 100만 장 기부하긴 했는데 미국산 마스크를 100만 장 기부했습니다. 뭐 이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윈. 논란은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일단 김정희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조치를 했어요. 수출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간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1월에 중국으로 수출됐던 혹은 중국이 어떻게든 구매해놨던 비축해놨던 그런 대한민국의 마스크로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마 비축용으로 나중에 이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축한 게 아닌가. 그거를 선의의 차원에서 지금 기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마스크는 해당 업체 관계자가 위탁 생산한 마스크에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출 금지, 전면 금지한 게 지난 5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물론 규제한 게 지난달 26일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빠져나갈지 경위보다 저는 저 마스크 즉 배부 아까 물물 교환하고 있다라는 거 가볍게 웃픈 일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공적 마스크를 국가에서 80%를 확보를 해서 나눠주면서 약국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이고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현금 거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건 개인 누구에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진다라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더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돈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식의 지금 마스크가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법적인 거를 피해가려면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 거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공급하거나 배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같이 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산 마스크 나가고 있는 것을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중국에 저렇게 많이 있어라고 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중하게 좀 보도를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감정이 정말 지금 예민해져 있고 너무나 지나치게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희귀제라든가 절대제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저기 가 있고 이게 아니라 계속 생산을 해내고 소비를 한단 말이죠. 뭐 아까 지금 이 마인이 보여주고 일본에 갔던 그런 것은 우리가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흥분이 순간적으로 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면 이렇게 성격상 예민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국수적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정말 중국에서 마스크 한 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실제 보내주려고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도 결국 보내주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최근에 연락이 옵니다. 마스크를 보내줄 거예요. 지금 마스크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제도 아니고 희귀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불만들이 빨리 벗어나도록 국민들도 이제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언론에서도 이 마스크 갖고 정서를 자극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성으로 한마디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앱 개발사들에 따르면 굿딱, 웨어 마스크, 마이 마스크, 콜록콜록 마스크 등 이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10여 곳이 8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앱 어플리케이션 등에 들어가시면 마스크 약국별
재고 현황을 볼 수 있고요. 회색은 재고가 없다는 표시고요. 빨간색은 30개 미만이라는 표시고요. 노란색은 100개 미만, 초록색은 100개 이상이라는 표시니까 어디 약국 가시기 전에 지도가 뜨니까 이런 앱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내가 가고자 하는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이 접속을 해서 일시적으로 접속자 폭주로 이 앱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수고를 상당히 좀 덜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죠? 하루에 많이 만들면 최대 1,300만 개 나오는데 국민은 5,100만이 하루에 한 개씩 쓸 수 없는 절대량이다. 두 번째,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말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쓰고 하루 쓰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조금 재활용해도 된다. 이 두 가지 문제야. 그러면은 답은 아주 자명해지는 거예요. 조금 좀 형편이 괜찮고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 나만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나로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기적이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 우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양천구 얘기를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약국에 갔더니 지금 아닌데요, 못 파는데요, 안 들어왔는데요. 몇 번씩 대걸음하고 돌아오는 화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양천구와 약사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예, 시간을 정했어요. 6시에 판매하는 걸로. 그런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왔다는 이런 사실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광고 들어야 되죠,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3할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에서 미처 못했던 주제이긴 한데 충분히 못 전해드렸는데, 홍성교 대표가 안철수 대표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겉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당분간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없어서 본방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정치 고수 두 분 모시고서 이 대구 만남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 2, 3할로 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